제발요. 무릎 꿇고 빌게요. 우리 유라마는 살려주세요. 72세 노모가 목숨을 걸고 어두운 창고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례는 딸의 목숨과 자신을 맞바꾸고자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인질로 잡혀 있는 범죄자 소굴로요. 약속대로 저와 바꿔주세요. 딸을 풀어주세요. 칼을 든 납치범 앞에서도 딸을 지키려는 순례의 필사적 절규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정막 속 순례의 떨리는 손끝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과연 순례는 목숨을 건 이 밤 딸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곧 드러날 진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깊숙한 곳,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 앞에 걸린 작은 간판에는 순례네 밥상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지만 30년 넘게 이 동네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온 곳입니다. 이 집의 주인 최순례는 올해 72,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 끈을 매며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순례는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시리지만 이미 몸에 밴 습관이죠. 물이 맑아질 때까지 몇 번이고 헹구는 모습에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딸 유라를 홀로 키워온 세월이 순례의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유라야, 일어나야지. 출근 준비해야지. 순례는 작은 목소리로 딸을 깨웠습니다. 36살이 된 유라지만 순례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존재죠. 유라는 시내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순례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순례는 딸을 위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이었죠. 유라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순례는 단 하루도 아침밥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침은 간단히 먹을게. 늦겠어. 유라가 부엌으로 나와 순례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순례는 딸의 따뜻한 체온이 좋아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죠. 오전 10시 식당 문을 연 순례는 단골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다 보니 손님들은 이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된장찌개 한 그릇을 주문하시고 박 할머니는 순례와 함께 근황을 나누십니다. 순례야, 유라는 언제 시집 보낼 거야? 36이면 이제 서둘러야지. 박 할머니의 말에 순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유라의 결혼 문제는 순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억지로 재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뭐. 급할 건 없어요. 순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딸을 돌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무릎도 자주 아팠습니다. 딸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든든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저녁 늦은 시간 식당 문을 닫고 난 뒤 순례는 혼자 부엌에 앉아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손으로 배추를 뒤섞으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일은 순례에게 명상과 같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이제 혼자 고생 안 해도 되겠지. 유라 시집 가면 편히 쉬어야지. 술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전 유라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거든요. 딸의 목소리에 설렘이 담겨 있는 걸 보니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 날이 왔구나 싶어 마음이 설렜죠.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유라는 약속대로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조성훈이라는 이름의 40살 남자였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말끔한 네이비 양복을 입고 나타난 성훈을 보며 술래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두도 잘 닦여 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조성훈입니다. 유라에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성훈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고 말투도 정중했죠. 술래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유라를 바라보는 성훈의 눈빛이 따뜻해서 진심으로 딸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것까지 사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고마워요. 어서 앉으세요. 술래는 성훈이 가져온 선물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훈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성격도 차분해 보였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어 보였습니다. 유라가 정말 효녀예요.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성훈의 말에 술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을 칭찬하는 사람이 나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라도 성훈 옆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술래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성훈은 술래의 요리를 극찬하며 많이 먹어주었죠. 술래는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성훈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2달 후 유라와 성훈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술래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비록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지만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죠. 결혼식 전날 밤 술래는 오랫동안 아껴둔 돈 봉투를 유라에게 건넸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돈, 술래의 평생 재산이었죠.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이걸로 다 됐다. 술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꼭 잘 살 거야. 엄마도 이제 편히 쉬셔야 해. 그날 밤 술래는 마음이 벅차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죠. 내일은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술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딸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술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을 먹으며 딸 생각을 했습니다. 유라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죠. 30여 년 동안 함께 살았던 딸이 떠나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앉던 식탁 의자, 딸이 쓰던 컵, 심지어 딸의 방에서 나던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유라를 떠올리게 했죠. 그래도 술래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죠.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유라의 안부 전화가 술래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제주도 정말 예뻤어요. 성훈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죠. 성훈이 유라를 잘 돌봐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웃음소리가 술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그래, 좋겠다. 성훈 씨도 잘 지내고, 몸 건강히 잘 챙기고, 신혼이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성훈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아침마다 커피도 타다 주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해요. 엄마도 혼자 계시지 말고 가끔 나와서 같이 밥 먹어요. 유라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결혼을 해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딸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유라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안부를 물어오기도 했죠. 엄마, 점심 드셨어요? 엄마, 오늘 식당 손님 많았어요? 사소한 일상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딸의 모습에 순례는 감동받았습니다. 2번째 주에도 유라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전화 시간이 짧아졌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바빠서 짧게만 할게요. 성훈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순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3번째 주가 되자 유라의 전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가 이틀에 1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1번으로 줄어들었죠. 순례는 마음이 서운했지만 신혼부부라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혼인데 당연하지.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 보내야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순례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30여 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단 하루도 안부를 묻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니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4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라에게서는 일주일째 연락이 없었죠. 순례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라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자동응답기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이렇게 연락 없이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례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지만 몇 번 신호음만 울리더니 끊어졌죠. 누군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설마 핸드폰을 바꾼 건 아니겠지? 순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신호음만 몇 번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순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계속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습니다. 유라야, 괜찮니? 엄마야. 전화 좀 해. 걱정된다. 하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지만 마찬가지였죠. 계속 1이라는 숫자만 표시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유라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죠. 이불을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유라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단골 손님들도 순례의 기운 없는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순례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례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유라에게서는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순례는 매일 밤 딸을 위해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이상해. 우리 유라가 이럴 아이가 아닌데.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어머니와 이렇게 연락을 끊을 리 없어. 순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평소 효녀였던 유라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 없었죠. 결국 순례는 성운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성운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활기가 없어 보였죠. 뭔가 피곤한 듯한, 귀찮은 듯한 톤이었습니다. 성운 씨, 순례입니다. 유라랑 무슨 일 있어요? 한 달 넘게 전화가 안 돼서요. 순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운이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아, 예, 장모님. 유라가 좀 바빠서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어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성운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고 대답도 너무 건성이었죠. 평소 공손했던 성운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직장이요? 유라가 이직을 했나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순례는 의외라는 듯 물어봤습니다. 유라가 이직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을 리 없었죠. 예, 그냥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겼어요. 적응 기간이라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운의 설명은 더욱 어색했습니다. 말끝도 흐리고 확신이 없어 보였죠. 뭔가 급하게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순례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운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평소 정중했던 성운이 이렇게 대충 대답할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죠. 성운과의 통화를 끊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순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성운의 어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라고? 우리 유라가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 안 할 리 없는데. 순례는 혼잣말을 하며 딸의 평소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유라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든 어머니와 상의하는 아이였거든요. 친구와 다툰 일부터 직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 모든 걸 순례에게 털어놓곤 했죠. 며칠을 고민하던 순례는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운이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했으니 그곳에 가서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례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성운이 다닌다고 했던 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중견 금융회사였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괜히 왔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딸이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용기를 내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조성훈 씨 계신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성훈 씨 장모인데요. 경비원 아저씨는 친절하게 컴퓨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한번 검색해 봤죠. 조성훈이라고 하셨죠? 이상하네요.
그런 분은 저희 회사에 없는데요. 네, 그럴 리 없는데요. 분명히 여기 다닌다고 했는데. 술래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나 싶어서 성운의 나이와 외모까지 자세히 설명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은 정말 없어요. 혹시 다른 회사와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경비원의 말에 술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성운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죠. 그럼 혹시 예전에 다니시다가 그만둔 분은 있을까요? 잠시만요. 퇴사자 명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역시 조성훈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술래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죠. 길을 걷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성훈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말 다른 회사에 다니는 건가 아니면 아예 직장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래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뭔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술래야.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미숙 씨였습니다. 술래보다 2살 많은 미숙 씨는 이 동네의 모든 소식을 꿰고 있는 분이었죠. 아, 미숙 씨.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술래는 대충 둘러댔지만 미숙 씨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유라 결혼하고 나서 좋아하더니 요새 표정이 영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술래는 부정했지만 미숙 씨는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라 남편 말이야, 조성훈인가? 그 사람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갑자기 성훈 이야기가 나오니 술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요? 성훈 씨를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미숙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술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서 들은 건데 조성훈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투자 사기에 연루됐었대. 몇 년 전 일이지만 피해자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 술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일 거예요. 나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 설명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던데. 그리고 빚도 많다고 하더라고. 요즘도 돈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미숙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술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위험한 사람들과도 엮여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술래야,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유라한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술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저희 유라는 똑똑한 아이니까. 술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정말로 성훈이 나쁜 사람이라면 유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깨었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술래는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술래 맞아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고 협박적이어서 술래는 긴장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유라 씨 찾으세요? 딸 걱정되죠?
술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라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유라를 어떻게 아세요? 우리 유라가 어디 있어요? 궁금하면 돈부터 준비하세요. 5천만 원 말이에요.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술래는 전화기를 든 채로 얼어붙었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술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밤하늘을 바라보며 딸의 안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후 술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해가 뜨자마자 일어났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자. 그래,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술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죠. 동네 파출소를 지나쳐 관할 경찰서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술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드디어 순서가 되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저 실종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제 딸이 사라졌어요. 술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건네주었죠.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도 받았고요. 술래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성인 실종 신고는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딸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술래는 간절히 호소했지만 직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며칠 더 기다려 보세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와요. 술래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결국 혼자서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술래는 유라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성훈과 유라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곳이었죠. 혹시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딸의 행복한 신혼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무서운 곳처럼 느껴졌죠. 유라의 집 앞에서 벨을 눌러봤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유라야, 엄마야, 대답 좀 해봐. 술래는 문을 두드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동정적인 표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며칠 전부터 그 집에서는 사람 사는 기척이 없었어요. 불도 안 켜지고 우편물도 계속 쌓여 있고요. 관리소장의 말에 술래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이사를 간 건 아닐까요? 이사 신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사짐을 빼는 것도 본 적 없고요. 술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라와 성훈이 갑자기 사라진 거라면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죠. 관리사무소를 나온 술래는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혼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상가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려웠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옆 골목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술래는 용기를 내어 편의점 사장에게 다가갔죠. 사장님, 실례합니다. 저희 딸이 여기 아파트에 사는데 한 달째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며칠 전에 이상한 일 못 보셨나요? 편의점 사장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술래의 절박한 모습을 보더니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혹시 그 젊은 부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 안 보이더라고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조성훈, 유라 부부요.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밤늦은 시간에 검은 차 몇 대가 아파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덩치 큰 남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술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죠. 언제였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쯤 전이었나? 그때 이후로 그 집에서 불빛을 본 적이 없어요. 편의점 사장의 증언을 듣고 나니 술래는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유라에게 나쁜 일이 벌어진 거였죠. 혹시 감시 카메라는 없나요?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경찰이 와야 볼 수 있어요. 술래는 다시 경찰서에 가서 감시 카메라 확인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알아볼 게 있었죠. 아파트 주변을 더 돌아다니며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걸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한 분만큼은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아, 그날 밤에 시끄러웠어요.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무서워서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그 말을 듣자 술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가 유라의 목소리였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술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 순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모르는 번호였죠.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라를 찾고 있구나. 어젯밤과 같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유라만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술래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럼 돈부터 준비해. 5천만 원 말고 더 필요하다. 총 8천만 원 준비해. 8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사흘 안에 준비 못하면 딸 얼굴 못 본다. 전화는 다시 끊어졌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자신이 딸에게 준 혼수금과 똑같은 금액이었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들지 못하고 딸을 구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딸을 구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죠. 8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 난 후 술래는 하루 종일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은 이미 딸의 혼수금으로 다 주었고 통장 잔고는 겨우 200만 원 정도였죠.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구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어. 술래는 결국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지만 딸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술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 앉은 술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반응은 차가웠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으로는 8천만 원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집값이 얼마인데요? 술래는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가로 봤을 때 대략 6천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기존 대출금도 있으시고 어머니 나이도 고려하면 최대 2천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순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2천만 원으로는 딸을 구할 수 없었죠.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순례는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대출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은행을 나온 순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네 사채업체도 알아봤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았고 담보물도 부족했죠.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을 구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스러웠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순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처참했죠. 그때 집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순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비 잘 되어 가나? 어제와 같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런 큰 돈을 하루아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이미 이틀이나 줬잖아. 내일까지 준비 못하면 딸은 영영 못 본다고 했지. 제발,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정말로 돈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순례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줄까?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순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고 떨리고 있었죠. 유라야, 유라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순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제발. 유라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들었지? 내 딸이 살아있긴 하다. 하지만 내일까지 돈 준비 못하면 장담 못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순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훈을 찾아 나섰습니다. 혹시 성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훈이 거짓말한 회사 말고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순례는 사설 탐정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탐정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던 중 순례는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유라와 성훈의 신혼집 우편함에서 성훈 앞으로 온 독촉장을 발견한 거였죠. 아파트 관리소장이 쌓인 우편물 때문에 고민이라며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순례는 독촉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온 것이었고 금액이 상당했죠. 성훈 씨가 빚이 이렇게 많았다고요? 독촉장에는 원금만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큰 금액이었죠. 순례는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빚 때문에 유라와 결혼했고 혼수금을 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순례는 독촉장에 적힌 사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성훈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채업체 사무실은 음침한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무서웠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죠. 조성훈 찾으러 왔어요? 그 인간이 뭘 또 저질렀나? 사채업체 직원의 반응을 보니 성훈이 단골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장모입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장모. 아, 그럼 부인분이 있겠네요. 그 인간이 결혼했다고는 들었는데.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인간이 더 큰 빚을 졌어요. 우리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빌렸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모습을 안 보여서 찾고 있었는데 직원의 말에 술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위험한 사람들과 엮인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정도 빚이면 보통 사채업체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술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성훈이 거대한 빚더미에 앉아 있고 그 빚 때문에 유라와 결혼해서 혼수금을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예상대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내일 오후 3시까지 돈 준비하지 못하면 딸은 끝이야. 제발 시간을 좀 더. 아니다. 더 이상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사위 조성훈, 그 인간이 직접 내 딸을 넘긴 거야. 빚 때문에 자기 부인을 팔아넘긴 거지. 술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었던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조성우는 이미 사라졌고 내 딸만 우리한테 남겨두고 갔어. 전화가 끊어진 후 술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성훈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딸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성훈이 직접 딸을 넘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술래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며 가슴을 짓눌렀죠. 내일까지 8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딸을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술래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봤죠. 친척들, 오래된 친구들, 식당 단골 손님들까지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김 사장님은 어떨까? 오래 단골이셨는데. 술래는 식당을 20년 넘게 이용해온 김 사장님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8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죠. 오전 9시 술래는 용기를 내어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요. 아, 술래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김 사장님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납치되었고 돈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김 사장님은 심각하게 들어주었지만 결국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술래 씨, 정말 안타깝지만 저도 요즘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큰 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술래는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죠. 모두들 동정은 해주었지만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죠. 술래는 마지막 수단으로 불법 사채 업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일단 딸부터 구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채 업체에서도 담보가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술래의 집은 이미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 담보 가치가 낮았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요. 다른 담보물이 있으신가요? 다른 담보물이요? 술래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 말고는 변변한 재산이 없었죠. 식당 기물들도 낡은 것들이라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술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납치범들이 정한 마감 시간이었는데 돈은 한 푼도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 다 됐다. 돈 준비됐나? 예상했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은 끝났어. 약속은 약속이지. 제발요. 무릎 꿇고 빌게요. 우리 유라마는 살려주세요. 술래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기회를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할게요. 돈 대신 내가 직접 와. 딸과 바꾸자는 거야. 술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유라는 무사히 풀어주시는 거죠? 약속하지. 하지만 내가 오지 않으면 딸은 끝이야. 알겠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남자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시외각에 버려진 창고였죠. 1시간 안에 와. 그리고 혼자 와야 해. 경찰이라도 부르는 날에는 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전화가 끊어진 후 술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자칫 딸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웠죠. 결국 혼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술래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싶었거든요. 유라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성운을 믿었는데 엄마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하지만 너만은 꼭 무사히 살아나기를 바란다. 엄마가 어떻게 되더라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편지를 다 쓴 술래는 식탁 위에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납치범들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죠. 창고 앞에 도착하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주변은 조용했죠. 술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딸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왔구나.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술래는 움츠러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우리 유라는 어디 있어요? 약속대로 저와 바꿔주세요. 들어와. 술래는 남자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죠. 구석에서 묶여있는 유라를 발견하자 술래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유라야. 엄마. 왜 여기 와요? 위험해요. 유라는 며칠 동안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죠. 약속대로 딸을 풀어주세요. 대신 저를 데리고 있으세요. 술래는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남자 중 하나가 술래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안 불렀겠지? 혹시 따라온 사람 있으면 둘 다 죽는다.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왔어요. 술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죠. 남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밖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온 것 같은데? 남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혹시 경찰이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동시에 딸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창고 안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술래는 유라를 바라보며 안전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죠. 창고 밖에서 들려온 소리에 남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다른 부하들에게 손짓을 하며 밖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술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도움을 주러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들었거든요. 야, 밖에 나가서 확인해봐. 누가 온 것 같은데.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창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죠. 경찰이다. 손 들고 나와.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납치범들이 화를 내서 딸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런, 경찰이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누가 신고한 거야? 완전히 망했잖아.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 리더는 술래를 노려보며 화를 냈습니다. 눈에서 살기가 느껴져서 술래는 몸을 움츠렸죠. 내가 신고했지? 혼자 온다고 해놓고 경찰을 불렀구나.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술래는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위험해질까봐 경찰에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찰이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창고 구석에서 묶여있던 유라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엄마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가 위험해지자 마지막 용기를 낸 것이었죠. 술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다. 인지를 풀어주고 손들고 나와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남자들은 점점 더 초조해했습니다. 창고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탈출구를 찾고 있었죠. 리더가 부하들에게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뒷문으로 나갈 준비해. 인질 둘 다 데리고 간다. 방패막이로 써야 해. 안 돼요. 우리 유라는 놔주세요. 저만 데리고 가세요. 술래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딸만은 안전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닥쳐. 이제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둘 다 데리고 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 리더는 술래에게 소리를 지르며 유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술래는 딸을 지키기 위해 리더 앞을 막아섰죠.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은 놔주세요. 딸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저만 데리고 가세요. 둘 다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리더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고의 다른 쪽 문이 갑자기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들이닥친 것이었죠.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든 경찰관들이 창고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전문 특공대 같아 보였죠. 남자들은 당황하며 이리저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칼 내려놔. 인질에게서 떨어져. 경찰관이 리더에게 소리쳤습니다. 리더는 잠깐 망설이더니 결국 칼을 바닥에 던졌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술래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라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있던 끈끈한 테이프를 뜯어내며 꼭 안아주었죠. 유라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오실까봐도 무서웠고 안 오실까봐도 무서웠어요. 유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참아왔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술래도 딸을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경찰들은 납치범들을 하나씩 수갑을 채워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든 상황에서 저항할 수 없었던 남자들은 모두 순순히 체포되었죠. 최술래 씨 맞으시죠?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습니다. 한 형사가 술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신고요? 제가 신고한 적은 없는데요.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닌가요? 술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최술래라는 분의 딸이 납치되어 이 창고에 있다고 하더군요. 추적해보니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형사의 설명을 듣고도 술래는 누가 신고를 해줬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이 무사한 게 더 중요했죠. 그분이 누구든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술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술래와 유라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창고 밖에는 앰뷸런스가 이미 대기하고 있어서 유라를 먼저 응급처치받게 했죠. 외상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못 주무셔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가 보입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응급구조사의 말에 술래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유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들었죠. 엄마, 성훈 오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를 구하러 안 왔어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성훈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이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기에는 유라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며칠 동안의 고통으로 이미 지쳐있는 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병원에서 치료받고 좀 나아지면 그때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게. 술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언젠가는 성훈의 배신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그때 유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유라를 응급실로 옮겼고 술래는 딸을 지켜보며 이제야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링겔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죠. 얼굴에 생기도 돌아오고 말소리도 예전처럼 또렷해졌습니다. 술래는 딸의 병상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엄마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유라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술래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야. 술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몇 장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컨디션이 좀 나아지신 것 같네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술래가 대답했습니다. 조성훈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유라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성훈 오빠요? 성훈 오빠는 어디 있어요? 왜 저를 찾으러 안 왔어요? 유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는 술래를 잠깐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 씨,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성훈 씨가 이번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성훈 씨가 직접 유라 씨를 납치범들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의 빚 때문에 부인을 담보로 맡긴 겁니다. 형사의 말에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이에요. 성훈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유라는 울먹이며 부정했습니다. 순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동안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훈의 거짓말, 엄청난 빚, 그리고 혼수금을 노린 결혼이었다는 것까지. 성훈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금융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몇 년 전부터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어. 순례의 설명을 들으며 유라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의문이었던 일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그럼 저와의 결혼도 다 계획된 거였다는 말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조성우는 현재 도주 중이고 경찰에서 수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형사의 말에 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돈 때문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요? 어떻게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유라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유라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야. 순례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죠. 형사가 떠난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순례는 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 한참 후에 유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해서 엄마까지 이런 고생을 시켰어요. 유라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라야, 고개 들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순례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혼수금으로 준 8천만 원을 그렇게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돈은 다시 벌면 돼. 내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순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돈보다 딸이 소중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서 유라는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혼도 실패하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건 없어. 순례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익숙한 공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순례는 딸을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죠. 유라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유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국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미소에 순례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죠. 저녁을 먹고 난 후 모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 절차도 밟아야 하고 일자리도 새로 구해야 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순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식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이에 계속 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건강한 동안에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더 힘이 날 거야. 순례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점차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어느 봄날 아침 순례는 마당에 나가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시들었던 꽃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있었죠. 엄마, 도와드릴게요. 유라가 나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모녀는 함께 화분에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엄마, 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유라가 정말 씩씩해졌구나. 술래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봄의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비극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술래와 유라는 다시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술래는 딸과 함께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뎌낸 모녀에게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